새벽 안개를 뚫고 밤새 달려온 시외버스에서 내리자 서울의 매연 섞인 공기가 박복자 여사의 폐부를 찔렀다. 70평생을 강원도의 산자락에서 흙과 함께 살아온 복자 여사에게 이곳은 모든 것이 날카롭고 번쩍이는 이질적인 세계였다. 그녀의 몸에는 짙은 흙먼지가 배어 있었다. 30년 넘게 입어 새기 바랜 두툼한 인민군 점퍼와 낡은 천 보따리가 그녀의 모든 짐이었다. 보따리 안에는 시골에서 정성껏 담근 김치 몇 포기와 아들이 좋아하는 찹쌀 약과가 들어있었고 품속 깊은 곳에는 그보다 훨씬 귀한 것이 숨겨져 있었다. 최근에 판 고향 땅의 모든 가치가 담긴 액면가 10억 원짜리 자기 압수표였다. 아들의 사업 확장을 돕기 위한 그녀의 마지막 재산이자 전부였다. 아들이 사는 아파트는 이름도 어려운 펜트하우스, 어쩌고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이의 호화로운 건물이었다. 아들의 성공에 대한 자부심과 오랜만에 아들을 볼 수 있다는 설렘이 밤샘 여정의 고단함을 잊게 했다. 복자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 집의 현관배를 눌렀다. 맑고 경쾌한 전자음이 울려 퍼졌다. 잠시 후 철문이 열리고 며느리 세라가 모습을 드러냈다. 세라는 복자 여사가 기억하는 모습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화려했다. 딱 떨어지는 실크 잠옷 차림에 막 미용실에서 나온 듯한 볼륨감 있는 머리 모양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화장기 없이도 잡티 하나 없이 깨끗했고 왠지 모르게 차가운 도자기처럼 보였다. 세라는 문을 완전히 열지 않고 좁은 틈 사이로 복자 여사를 마주했다. 그리고 그 순간 세라의 얼굴은 복자 여사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표정으로 변했다. 경멸에 가까운 노골적인 혐오였다. 어머님, 세라가 길게 뺀 숨을 뱉으며 입을 가렸다. 세상에, 어머님. 지금 이 시간에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복자 여사는 어색하게 웃으며 손에 든 보따리를 살짝 들어 올렸다. 허허, 그래. 새벽차 타고 바로 올라왔지. 아들 녀석 주려고 김치랑 약과 좀 싸왔다. 사업 자금도 가져왔으니.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세라는 오른손으로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버렸다. 세련된 그녀의 몸짓이 복자 여사에게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박혔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오늘은 댁에 못 들어오세요. 세라의 목소리는 딱딱했고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시골 냄새가 너무 심하세요. 그리고 어머님 점퍼랑 신발에 흙먼지가 너무 많아요. 저희 집 특히 거실 타일 그거 이태리에서 공수한 건데 새로 깐 거라 흙 묻으면 큰일 나요. 복자 여사는 자신이 서 있는 곳이 현관 밖 복도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아들이 성공한 후 처음으로 온 이 집의 현관문은 그녀에게 단 한 뼘도 허락되지 않은 경계선이었다. 세라야, 내가 급한 돈 때문에 잠깐 앉아서 이야기라도 하면 안 되겠니? 밤새 와서 삭신이 쑤셔서. 안 돼요, 어머님. 죄송해요. 세라는 단호했다. 그녀는 문을 닫기 위해 몸을 돌리며 마지막 말을 던졌다. 오늘은 그냥 근처 찜질방이라도 가세요. 내일 깨끗하게 목욕하시고 오시면 그때 봬요. 그럼 이만. 쾅.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차갑게 울려 퍼졌다. 며느리가 그녀에게 내린 판결이었다. 지저분함이라는 죄목으로 평생을 흙파먹고 살아온 시어머니에게 내린 가혹한 추방 명령이었다. 복자 여사는 그 자리에서 망부석처럼 굳어버렸다.
흙먼지 묻은 점퍼를 입고 낡은 보따리를 옆에 둔 채 호화로운 대리석. 바닥 복도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초라함을 넘어 비참하게 느껴졌다. 지저분해서 집에 안 재워준다. 그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가슴 속에서 차가운 응어리가 솟아올랐다. 평생을 헌신해 키워낸 아들과 그 아들이 이룬 깨끗하고 세련된 삶의 정점에서 그녀는 버려졌다. 주변을 두리번거릴 기력도 없이 그녀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다. 10억 원짜리 수표를 품고 서울 한복판에서 찜질방 신세라니. 밤이 되어서야 겨우 찾아 들어간 허름한 모텔방. 곰팡이 냄새가 희미하게 나는 차가운 벽의 등을 기댄 복자 여사는 그제야 품속에 두툼한 봉투를 만졌다. 시골 땅을 판 10억 원. 이 돈이 이 모든 굴욕의 원인이자 며느리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돈이었다. 복자 여사의 눈빛이 차가운 분노로 이글거렸다. 지저분해서 집에 안 재워주겠다. 좋다. 그럼 흙 묻은 더러운 돈은 받지도 않겠다는 뜻이겠지. 그녀는 수표를 꽉 쥐었다. 며느리가 그토록 아끼는 깨끗한 미래 자체를 이 돈으로 통째로 걷어차 버릴 수 있다는 섬뜩한 깨달음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날 밤 박복자 여사의 복수가 시작되었다. 며느리가 상상조차 못할 완벽하고 차가운 복수가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모텔방 203호. 창문 밖으로 희미하게 네온사인이 깜빡이는 이 좁고 어두컴컴한 공간이 10억 원이라는 거금을 쥐고 상경한 박복자 여사의 첫 숙소가 되었다. 곰팡이 냄새와 눅눅한 이불이 복자 여사의 몸을 감쌌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것은 그녀의 심장이었다. 침대 모서리에 걸터앉은 그녀는 낡은 점퍼를 벗어던졌다. 온몸이 삭신이 쑤셨다. 평생을 흙과 거름 냄새 속에서 살아왔지만 그 시골 냄새가 이토록 혐오의 대상이 될 줄은 몰랐다. 며느리 세라의 노골적으로 코를 막던 그 몸짓. 오늘은 댁에 못 들어오세요 라고 말하던 차가운 목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았다. 깨끗하게 오시면 돼요. 그 말은 단순히 위생을 지적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자 여사, 즉 흙으로 평생을 일구어 온 한 여성의 삶 전체에 대한 부정이었다. 아들의 성공을 위해, 그 아들의 호화로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 파먹고 마련한 모든 재산이 정작 그 깨끗한 세계의 문턱을 넘지 못하게 만드는 지저분함의 낙인이 되었다. 복자 여사는 천천히 가슴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빳빳한 종이의 질감이 느껴졌다. 두툼한 백지 봉투를 꺼내 들었다. 봉투 안에는 고향 땅을 팔아 현금화한 10억 원짜리 자기 압수표가 고이 접혀 있었다. 손이 떨렸다. 이 수표는 그녀의 노후였다. 남편과 함께 뼈 빠지게 일군 땅의 마지막 가치였다. 아들이 간절히 원했던 사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생명줄이었다. 복자 여사는 수표를 펼쳐 침대 위에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형광등 불빛 아래 아라비아 숫자 10억이 섬뜩할 정도로 선명하게 빛났다. 이게 내 삶의 마지막 재산이구나. 복자 여사는 무릎을 꿇고 수표 앞에 앉았다. 그리고는 그 앞에서 오랫동안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다. 아들에게 문전박대당했다는 사실보다 자신을 지저분한 존재로 규정하고 문을 닫아버린 며느리의 잔인함이 견딜 수 없었다. 평생을 헌신한 대가가 겨우 찜질방 신세와 내일 깨끗하게 오라는 모욕적인 명령뿐이었다는 처절한 깨달음.
그 느낌은 점점 격렬해졌다. 눈물은 마른 수건처럼 짠해도 계속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 울음 속에는 슬픔 외에 다른 감정이 섞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배신감과 굴욕감에서 비롯된 차가운 분노였다. 복자 여사는 벌떡 일어나 세수를 하고 돌아왔다. 거울 속의 그녀는 붉게 충혈된 눈과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깊이 팬 주름 때문에 더욱 초라해 보였다. 그녀는 다시 침대로 돌아와 수표를 응시했다. 그래, 며느리는 나를 싫어해. 흙 묻은 나를.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다시 수표에 고정되었다. 며느리 세라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깨끗한 미래, 아들의 성공과 자신들의 호화로운 생활은 결국 이 10억 원이라는 더러운 돈 없이는 불가능한 신기루였다. 며느리는 자신의 더러움을 경멸했지만 이 돈의 더러움은 기꺼이 받아들이려 할 터였다. 그녀는 수표를 손으로 쓸어내렸다.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의 굴욕과 맞바꾼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아들과 며느리가 그녀에게 가한 모욕의 무게만큼 이 돈은 강력한 파괴력을 가질 수 있었다. 더러운 돈은 받지도 않겠다는 뜻이겠지. 복자 여사의 입술 끝이 비틀렸다. 눈물은 완전히 멈추었고 그 자리에는 냉정하고 서늘한 결의가 자리 잡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순박한 시골 노모가 아니었다. 굴욕의 밤을 통과하며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던 이들을 향한 복수의 화신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복자 여사는 수표를 접어 다시 봉투에 넣었다. 이제 이 돈은 아들의 사업 자금이 아니었다. 이 돈은 며느리 세라가 그토록 사랑하는 깨끗하고 우아한 삶을 무너뜨리기 위한 폭탄이었다. 그녀는 모텔방의 차가운 벽에 다시 등을 기댔다. 복자 여사의 머릿속에서 치밀하고 완벽한 복수 계획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내일 아침 며느리가 원했던 대로 깨끗하게 그들의 눈앞에 나타날 것이었다. 다만 며느리가 상상하는 방식이 아닐 뿐이었다. 좋다. 내가 그토록 깨끗한 것을 원한다면 내가 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을 걷어차 주마. 복자 여사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새벽 6시 박복자 여사는 모텔 방을 나섰다. 어젯밤의 비참함과 눈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만큼이나 단단한 결의만이 남아 있었다. 낡고 흙먼지 묻은 점퍼 대신 그녀는 어제 찜질방에 가려다가 취소했던 계획대로 근처 허름한 세탁소에 맡겼던 깨끗한 옷을 찾아 입었다. 여전히 촌스러운 시골 옷이었지만 며느리 세라가 정의했던 지저분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찜질방이 아닌 서울 도심의 한 은행으로 향했다. 은행 VIP 라운지. 복자 여사는 창구 직원에게 10억 원짜리 자기 압수표를 내밀었다. 평생 농사만 지어온 촌부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금액이었기에 직원은 잠시 놀랐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했다. 복자 여사는 그 돈을 아들 계좌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새로운 계좌에 모두 입금했다. 그녀의 계획은 단순히 돈을 안 주는 것을 넘어 며느리가 그토록 숭배하는 고급스러움이라는 무대를 이용해 복수하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다. 복자 여사는 그 자리에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범아, 나 서울 왔는데 어제 너희 집 못 갔어. 소화기 너머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왔다. 엄마, 갑자기 왜?
세라가 혹시 뭐라고 했어? 돈은? 복자 여사는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을 섞어 능숙하게 거짓말을 했다. 아니다. 세라 탓이 아니다. 시골에 급하게 일이 생겨서. 이장이 갑자기 땅 문제로 연락이 왔지 뭐니. 그래서 다시 내려가 봐야 할 것 같아. 자금 전달은 며칠 늦어질 것 같다. 며칠이요? 엄마, 지금 당장 필요해요. 오늘 오전까지 계약금 일부를 넣어야. 아들의 목소리가 절망적으로 변했다. 아이고, 그걸 어쩌니. 하지만 이장도 급하다고 하니. 다음 주 월요일 확실하게 서울로 다시 올라와서 그때 전달할게. 그때까지 어떻게든 잘 버텨보렴. 복자 여사는 아들의 울먹이는 듯한 절규를 뒤로하고 전화를 끊었다. 며칠의 시간. 그녀에게는 이 시간이 필요했다. 아들과 며느리가 돈 때문에 초조함과 압박감을 느끼게 할 시간, 그리고 그녀가 완전히 변모할 시간. 복자 여사는 은행을 나와 곧장 서울의 최고급 호텔인 H호텔로 향했다. 10억 원을 담보로 그녀는 가장 비싼 스위트룸을 일주일간 예약했다. 호텔 직원들은 낡은 옷차림의 노인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모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철저히 프로페셔널하게 복자 여사를 귀한 손님으로 대접했다. 호텔 스위트룸. 넓고 깨끗하며 창밖으로는 며느리 세라가 사는 아파트가 까마득히 내려다 보이는 곳. 복자 여사는 그곳에서 변신을 시작했다. 그녀는 호텔 컨시어지 서비스를 통해 최고급 미용실과 명품 의류 스타일리스트를 불렀다. 가장 우아하고 가장 세련되게. 땅 며느리가 질투할 만한 서울 사모님처럼 보이게 해주시오. 미용실 원장은 주저없이 복자 여사의 억센 머리카락을 손질했다. 시골 할머니의 억센 파마는 차분하고 기품 있는 은빛 단발로 바뀌었고, 숙련된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손길 아래 주름진 피부는 은은한 광택이 도는 고급스러운 피부톤으로 보정되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복장이었다. 스타일리스트가 가져온 수많은 옷 중 복자 여사는 짙은 남색의 캐시미어 코트와 우아한 실크 스카프를 선택했다. 수수하지만 압도적인 재질과 디자인은 그녀의 연륜에서 나오는 기품과 묘한 조화를 이루었다. 며느리 세라가 평소 시골 아줌마는 절대 소화 못할 것이라고 비웃던 디자인이었다. 마지막으로 복자 여사는 백화점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악어 가죽 핸드백을 구매해 10억 원. 수표가 들어있는 봉투를 그 안에 넣었다. 며느리가 지저분하다고 경멸했던 그 돈이 이제 그녀의 변신을 완성하는 도구가 된 것이다. 변신을 마친 다음 날, 복자 여사는 호텔 라운지에서 우아하게 애프터눈 티를 즐기고 있었다. 그때 며느리 세라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님, 어디 계세요? 왜 다시 내려가셨다고 하셨어요? 저희 지금 돈 때문에 큰일 났어요. 아버님께서 주신 자금으로 급히 막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왜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세라의 목소리에는 어제의 오만함 대신 노골적인 불안과 조급함이 가득했다. 복자 여사는 낮은 목소리로 침착하게 대답했다. 세라야, 내가 어제 너희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너는 나를 뭐라고 불렀니? 지저분하다고 했지? 새 타일에 흙 묻는다고 했지. 내가 그토록 깨끗한 것을 원하는데 어찌 시골에서 흙 파먹고 사는 내가 감히 내 집 문턱을 넘을 수 있겠니? 어머님, 제가 어제 너무 급해서 죄송해요. 저희가 오늘 저녁에 당장 모시러 갈게요. 어머님 계신 곳이 어디예요?
제가 직접 목욕용품이랑 새 옷 사서 가져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돈 문제만 해결되면 안 될까요? 세라의 말은 여전히 사과가 아니었다. 그녀는 돈을 얻기 위해 새 옷과 목욕용품이라는 위선적인 미끼를 던지고 있었다. 며느리의 관심은 오직 10억 원, 그리고 그 돈으로 유지될 자신의 깨끗한 미래뿐이었다. 복자 여사는 잔잔하게 웃었다. 세라야, 오늘은 말고 다음 주 월요일에 보자. 내가 그때 깨끗하게 너희를 찾아갈 테니. 복자 여사는 전화를 끊고 우아하게 홍차를 마셨다.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아들네 아파트가 희미했다. 며느리의 조급함은 그녀의 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였다. 며칠 뒤 복자 여사는 며느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더러운 돈이 가진 진정한 힘을 보여줄 참이었다. 약속했던 월요일 오후 3시. 장소는 서울의 금융중심가에 위치한 초고층 빌딩의 펜트하우스 스카이라운지였다. 이곳은 아들 민준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사업의 최종 투자, 유치 계약이 이루어질 자리였다. 이 계약이 성사되면 민준의 회사는 수백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를 맡게 되지만 계약금으로 당장 10억 원이 필요했다. 박복자 여사의 돈이 바로 그 핵심이었다. 민준과 세라는 테이블 맞은편에 거물 투자자인 제2그룹 회장과 그의 변호사를 앞에 두고 앉아 있었다. 민준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고 세라는 겉으로는 우아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복자 여사가 오지 않을까봐 수시로 문 쪽을 훔쳐보며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민준 대표, 오늘 계약서에 서명하려면 약속된 자금 10억 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시간 약속을 지켜주셔야 저희도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2그룹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주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잠시만, 회장님.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 오고 계십니다. 시골에서 올라오시는 길이라 아마 곧 도착하실 겁니다. 세라는 속으로 민준을 원망했다. 저 시골 할망구가 약속 시간을 못 지켜서 이 중요한 자리를 망치면 어쩌지? 그녀는 아침부터 복자 여사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다. 깨끗하게 갈 테니 기다리거라. 바로 그때 라운지 입구의 육중한 문이 열렸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키 크고 늘씬한 호텔 직원이 누군가를 정중하게 안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세라의 얼굴에 걸려있던 위선적인 미소가 산산조각 났다. 검은색 리무진에서 내렸을 법한 압도적인 기품을 풍기는 한 여인이 들어섰다. 짙은 남색의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 은은한 광택이 흐르는 실크 스카프는 우아함의 정점이었다. 은회색으로 잘 손질된 머리카락은 나이든 여성 특유의 품위를 강조했고, 단단한 악어 가죽 핸드백은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이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시골 안악의 어색함 대신 오랜 세월 부와 명예를 누려온 상류층만이 가질 수 있는 절제된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 세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머님? 세라의 목소리는 경악으로 떨렸다. 눈앞에 여인이 며칠 전 자신의 집 앞에서 시골 냄새가 난다. 흙 묻는다는 이유로 문전박대했던 그 초라한 시어머니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이 완벽한 변신은 세라가 평생을 꿈꿔왔던 가장 우아한 여성의 모습 그 자체였다.
질투심을 넘어선 모멸감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복자 여사, 이제는 박 여사라고 불려야 할 그녀는 미소를 지은 채 당당하게 계약 테이블로 걸어왔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함이 아닌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가운 냉기를 담고 있었다. 박 여사는 민준과 세라 옆자리에 앉지 않고 제2그룹 회장과 그 변호사 사이에 있는 빈 의자에 앉았다. 그녀의 등장은 계약의 분위기를 완전히 압도했다. 제2그룹 회장은 그녀의 비범한 기세에 놀라며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십니까. 박복자 여사님이시군요. 자금을 마련해 주신 덕분에 계약이 성사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아첨했다. 엄마, 이렇게 멋지게 오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어머니께서 제 사업을 위해 평생 모으신 돈을 가져오셨습니다. 세라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박 여사의 팔을 잡았다. 어머님, 제가 며칠 전에 정말 경솔했어요. 그때는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죄송해요. 이제 돈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잘 모실게요. 저랑 같이 최고급 스파부터 가요. 네. 세라의 사과는 진심이 아니었다. 그녀는 오직 핸드백 속에 있을 10억 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박 여사는 세라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냈다. 그리고는 테이블 중앙에 자신의 악어 가죽 핸드백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모두의 시선이 핸드백에 고정되었다. 물론 내가 돈을 가져왔지. 아들의 사업을 위해. 박 여사는 우아하게 핸드백을 열고 안에서 봉투를 꺼냈다. 그리고는 그 봉투에서 10억 원짜리 자기 압수표를 꺼내 들어 모두가 잘 보이도록 펼쳐 보였다. 수표의 액수가 확인되자 민준과 세라의 얼굴에는 희망과 안도감이 만개했다. 자, 여기 있다. 박 여사는 수표를 손에 쥔 채 세라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세라야, 며칠 전 내가 나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니? 세라는 당황했지만 애써 웃었다. 어머님, 제가 그때는 실수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박 여사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아니다. 내 말이 맞았다. 내가 평생을 흙파먹고 살아서 온몸에 시골 냄새가 진동하는 지저분한 사람인 건 맞지. 그녀는 수표를 집게 손가락과 엄지손가락으로 들어 올렸다. 그런데 말이다. 이 돈도 결국 내가 지저분한 흙을 파서 만든 돈이 아니겠니? 지저분한 사람이 가져온 돈은 당연히 더러운 돈이겠지. 정적이 흘렀다. 민준과 제2그룹 회장 모두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벙쪄 있었다. 박 여사는 수표를 테이블 위에 세라의 가장 가까운 곳에 내려놓았다. 세라야, 내가 그토록 깨끗함을 원하고 더러운 나는 내 집 문턱도 밟지 못하게 했는데 이 더러운 돈은 감히 내 깨끗한 삶 속에 들어와도 되는 거니? 그녀는 천천히 그리고 또렷하게 선언했다. 지저분한 사람은 내 깨끗한 집에 안 재워주겠다 했으니 지저분한 돈도 내 깨끗한 미래를 위해 쓰지 않겠다. 박 여사는 수표를 다시 집어들고 망설임 없이 자신의 악어 가죽 핸드백 속에 다시 집어넣었다. 이 돈은 더 이상 내 아들 사업 자금이 아니다. 더러움을 혐오하는 너희에게 더러운 돈은 주지 않겠다. 민주는 충격에 휩싸여 소리쳤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계약이 파기돼요. 정신 차리세요. 세라는 얼굴이 흙빛으로 변하며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오만함과 위선이 이 완벽한 복수를 불러왔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깨끗하고 화려했던 미래가 자신이 경멸했던 지저분한 돈 하나 때문에 파괴되는 순간이었다. 세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박 여사에게 매달리려 했지만 그녀의 단단하고 차가운 눈빛에 압도되어 주저앉았다. 제2그룹 회장은 헛기침을 하며 계약서를 덮었다. 자금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은 끝난 것이었다. 박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흐트러짐 없는 우아한 자태로 민준과 세라를 내려다보았다. 내가 지저분해서 불편했다니 미안하구나. 하지만 내 깨끗한 미래는 이제 내가 가진 더러운 돈 덕분에 구름처럼 사라질 거다. 박복자 여사는 천천히 라운지를 걸어 나갔다. 그녀의 등 뒤로 자금줄이 끊긴 아들 부부의 절망적인 탄식과 비명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완벽했다. 그녀의 굴욕의 대가로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던 물질적 깨끗함이 산산조각났다. 박복자 여사가 라운지를 떠난 후 그곳은 곧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10억 원이라는 자금줄이 끊기자 제2그룹과의 계약은 당연히 파기되었고 민준의 사업은 치명타를 입었다. 그들의 깨끗하고 우아한 미래는 어머니의 악어가 주 핸드백 속으로 다시 들어가 버린 더러운 돈과 함께 순식간에 사라졌다. 며느리 세라는 절규했다. 그녀가 그렇게 경멸했던 시골 노모가 자신이 그토록 숭배했던 부와 명예의 상징으로 변신하여 자신의 삶을 통째로 무너뜨린 것이다. 세라는 울면서 아들에게 매달렸다. 당신 엄마가 우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겨우 그깟 흙 묻은 옷 때문에. 민주는 사업 실패의 충격과 어머니에게 받은 배신감으로 이성을 잃었다. 그는 어머니의 낡은 옷차림을 부끄러워했던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는커녕 돈을 주지 않은 어머니를 원망했다. 흙을 파서 돈을 벌어온 사람이 그 돈으로 자신들의 깨끗한 삶을 유지해 줄 것이라 믿었던 그들의 오만함이 불러온 결과였다. 복수가 실행된 지 6개월 후 민준의 회사는 최종 부도를 맞았다. 투자 유치 실패와 연이은 악재로 인해 호화로웠던 아들 부부의 삶은 빠르게 몰락했다. 그들이 자랑하던 펜트하우스,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고 세라의 명품 가방과 보석들도 채무를 변제하는 데 쓰였다. 돈이 사라지자 그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깨끗함도 무의미해졌다. 흙 묻을까봐 걱정했던 이태리산 타일 대신 그들은 곰팡이, 핀 반지하, 단칸방으로 밀려났다. 세라는 더 이상 값비싼 실크 잠옷 대신 눅눅한 잠옷을 입어야 했고 매일 아침 쓰레기를 버리러 나갈 때 깨끗한 얼굴을 유지할 필요도 없었다. 세라는 매일 밤 복자 여사의 변신한 모습을 떠올렸다. 그 압도적인 기품과 냉정한 눈빛. 그 모습은 부유함 그 자체였지만 세라에게는 영원히 얻을 수 없는 가치를 상징했다. 세라는 그때서야 깨달았다. 자신이 경멸했던 것은 단순히 시골 냄새가 아니었다. 흙 묻은 그 점퍼 속에 담겨 있던 헌신과 희생이라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인격적 가치였다.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깨끗함은 결국 돈이라는 더러운 밑바닥 위에 세워진 신기루에 불과했다는 것을. 어느 날 세라는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러 나섰다가 흙이 잔뜩 묻은 폐지 박스 더미를 보았다. 며칠 전에 자신이었다면 코를 막고 피해갔을 그 흙을 이제 그녀는 무심히 밟고 지나갔다. 눈물과 후회가 그녀의 얼굴을 적셨다. 물질만 능주의에 빠져 가장 소중한 가치들을 저버렸던 어리석음을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과였다. 박복자 여사는 아들 부부의 몰락을
직접 지켜보지 않았다. 그녀는 복수를 실행한 후 그 10억 원을 자신만을 위한 삶에 투자했다. 그녀는 서울 근교의 작은 도시에 아담한 단독주택을 구입했다. 주택의 작은 마당에는 직접 흙을 만지며 작은 텃밭을 일구었다. 이제 그녀의 손에 묻는 흙은 지저분함이 아닌 삶의 뿌리이자 기쁨이었다. 복자 여사는 호텔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맞는 우아하고 검소한 삶의 방식을 찾았다. 고급 취미를 가졌던 세라와 달리 그녀는 요리학원에 다니며 손주들이 좋아했던 찹쌀 약과를 만드는 법을 더욱 세련되게 배웠고 동네 주민들과 소박하게 교류했다. 그녀는 여전히 흙과 가까웠지만 이제 그녀를 무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녀가 풍기는 인격적인 여유와 당당함 때문이었다. 복자 여사는 가끔 텃밭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한여름의 푸른 하늘에 떠다니는 뭉게구름처럼 아들 부부가 그토록 좇았던 부귀 영화가 얼마나 허무하고 더섭는 것인지 깨달았다. 그녀의 10억 원은 그들에게 깨끗한 미래를 선사하는 대신 물질적인 것에만 집착하는 삶의 허무함을 깨닫게 하는 쓰디쓴 약이 되었다. 몇 달 후 복자 여사의 작은 주택 앞으로 낡은 승용차가 조심스럽게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초췌한 모습의 민준과 세라였다. 그들은 더 이상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고 얼굴에는 오랜 고생의 흔적이 역력했다. 그들은 현관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며느리 세라는 이젠 더 이상 코를 막지 않았다. 오히려 흙먼지 가득한 마당을 내려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현관 벨을 눌렀다. 박 여사는 텃밭에서 일하다 말고 문을 열었다. 그녀의 손에는 흙이 묻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따뜻하고 평온했다. 어머니. 민준이 울먹이며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머니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세라도 고개를 숙여 진심으로 사죄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돈보다 중요한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복자 여사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복수는 그들에게 금전적인 파멸을 안겨준 것 이상의 결과를 가져왔다. 그들의 오만함과 위선을 부쉈고 그들의 영혼 깊은 곳까지 흔들어 인간적인 가치를 되찾게 했다. 복자 여사는 아들 부부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호미를 내려놓았다. 됐다. 내들이 나에게 보여주려 했던 그 구름 같은 이야기는 끝났고, 이제 너희의 진짜 삶을 살아야지. 나는 이제 내 흙 파먹는 삶이 제일 좋으니 너희도 너희 스스로의 삶을 읽어보거라. 박복자 여사는 그들을 완전히 용서하거나 다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말에는 증오 대신 냉정한 현실 인식과 희미한 연민이 담겨 있었다. 복자 여사는 돈으로 복수했지만 결국 그녀가 되찾은 것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자신의 존엄과 평안이었다. 복수는 끝났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가족,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